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김섭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현상, 원인은 뭐고 또 대책은 없는지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위해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인천시 소식 잠시 후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보내드리는 코너죠. 금요문화살롱 시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서양미술사의 첫 여성 화가로 유명한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 궁금하신 모든 것들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저희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있죠.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8월 29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8.6명,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 1명이 줄었고요.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현상, 문제는 없는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출산 신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심지어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 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사회, 경제, 문화, 굉장히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현재 우리 연구에 보면 가장 큰 주된 원인은 한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어요. 네네. 하나는 자녀 양육 기비가 비싸다. 한국 사회가 유난히 다른 국가들보다도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양육비 기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생기는 부담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여성 고학력화 추이에 따라서 맞벌이 가족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성, 남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을 하면서 애를 키우시는 어떤 그런 사회 구조가 문화가 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일 과정이 동시하기 너무나 곤란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일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 누구나 해야 될 의무로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가치관 변화에서 결혼이나 출산을 갖다가 선택사항으로 보는 어떤 그런 가치관 변화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 또 사회 구조적인 원인, 그리고 인식의 변화 등이 이렇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좀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게 남녀 성비 불균형은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참 좋은 소식이죠. 우리 과거에 90년이라든가 1990년대만 해도 성비가 한 120까지 올라왔었어요. 쉽게 말하면 여자 100명당 남자 120명까지 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외롭된 현상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남녀 딸아를 가리지 않고 낳는 성향이 강하고 특히 또 요즘에는 여자들 딸을 갖다 키우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네. 출생성비가 상당히 좋아졌고 이 출생성비가 좋았다는 자체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양성평등이 잘 됐다는 것도 하나 반증되는 결과거든요. 네. 이 경향이 계속 지속된다고 앞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나마 좀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포털 사이트에 상위권의 순위를 올리기도 했는데 이대로 가다간 2075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멸종 위기에 처할 거란 좀 무서운 전망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실은 통계 학력적으로는 그런 계산이 가능한데요. 네네. 사실은 인간은 사실은 회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가 출산이 너무 안 해서 이렇게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고요. 네.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출산이 낮으면 상당히 우리가 우리 존재까지도 없으니까는 그런 우려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가지는 않고 그만큼 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다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뒤늦게 출산율 때문에 우리 한국이 망한다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겪은 고통이 상당히 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우리가 사실은 출산율에 대해서 좀 개인기라든가 사회라든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인식이라든가 정책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약간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전화기를 약간 입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소리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요. 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죠. 자, 이 같은 저출산 현상이 계속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노동력 부족이 이제 우선 굉장히 심화되고요. 네. 지금 우리는 노동력 공급가인 국가인데 이제 좀 조만간에 한 2020년쯤 되면 네. 크게 부족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산업이라든가 굉장히 상당히 타격을 죽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내수 시장 인구 감소하고 특히 노동이 감소하다 보면 이 내수 시장이 죽게다 보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도 이 물건을 소비할 때 인구가 없어지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노인 인구는 크게 증가하는데 노인들 부양할 그 생산하는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회보장 부담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네. 이런 것은 사실은 극기하는 세대 간의 갈등도 크게 유발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회보장의 어떤 부담, 특히 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의 그 비용 지출이 이런 것이 가다하다 보면 이런 것이 사회보험이 되지 않다 보니까 또 국가 재정, 세금에 들어간 돈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가 고령화가 저출산이 심화되면 될수록 이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와서 우리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복지라든가 개인의 삶의 질에서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다가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대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2005년쯤이었나요? 그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동안 저출산 대책에만 무려 1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실제 네. 연간 한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은 아직은 우리가 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싶듯이 프랑스라든가 유럽에 있는 일부 국가들이 출산율 회복에 성공했는데 네. 이제 국가들이 보면 한 거의 20년 동안 이상 이렇게 정책을 하고 나서 출산율이 오르게 되거든요. 실제 말하면 프랑스 같은 나라는 정책을 열심히 했지만 그 정책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출산이 낮아지다가 네. 한 20년 동안의 정책이 쌓이고 또 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높아지면 그때서 이제 출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막 10년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 정책이 한 10조 원 들여서 연간 10조 원 들여서 10년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이 수준이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이 출산율을 위한 그 재정들이 좀 크게 올라가서 현재 GDP 대비 한 1% 정도를 근접하고 있는데 네. 프랑스, 스웨덴 같이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국가는 GDP 대비 4%까지 올라가서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재정 지출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OECD 평균만 봐도 한 2.5%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정책이 실패다, 성공이라는 것보다도 이 정책들이 좀 보다 강화돼서 네. 장기간에 좀 신뢰성 있게 쌓아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향후에 출산율을 반등하는 큰 우리가 밑받침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길게 내다보고 좀 더 강화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 논란이 됐던 게 있었죠. 무상부역 문제도 제기됐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요. 무상부역 관련 예산이 10조 8천억, 그러니까 저출산 예산의 약 7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엄청난 수치잖아요. 75%라는 산술적인 수치가. 근데 예산이 늘어난 이후 오히려 출산율은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보육 예산하고 출산율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좀 약간은 문제가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보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를 낳고 키우는 데서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 보육에 대한 재정 투입이 출산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보육 재정이 증가하면서 보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기초가 튼튼해지면 우리가 이런 기초 하에서 추후에 다른 정책이라든가 국내 인식 변화가 있으면 출산율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육 정책 자체가 이 출산율이 안 오르고 그런 차원보다도 보육 정책 자체는 이 국민들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쉽게 말하면 국민의 애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정책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기초를 지금 다진 정책을 하고 있고 이 다진 정책 하에서 보면 좀 우리가 이런 토대가 어느 정도 쌓아놓으면 우리가 다른 정책들이 굉장히 이 조화를 이루면서 출산 회복하는데 큰 우리가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해보면은
요즘에 뭐 제때 결혼하는 사람이 갈수록 줄고 있고 이게 이제 사회학자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는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네. 이 저출산 대책을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또 결혼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한국 사회는 법률로인 지배적이다 보니까 결혼하지만 애를 안 낳는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그 만원화가 경향이 지속되다 보니까 네. 결혼 늦게 하는 자체가 전체적인 저출산 원인의 한 50%에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원화 대책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대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만원화가 우리가 고용 문제라 청년층의 고용 문제라든가 또는 청년층 소득 문제 또 주택 문제 이런 거시 문제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사실은 몇몇의 인센티브 갖고는 상당히 우리가 이 만원화를 갖다가 억제해서 출산율을 올리는 그 작용하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히려 봐서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이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한다든가 또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현재 임대주택이라든가 다양한 주택에 대해서 청년층이 접근할 수 있도록 주택의 재편처다든가 이렇게 좀 큰 정책이 들어야지 오히려 만원화가 방지될 수 있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인센티브, 몇몇의 인센티브보다는 우리 사회 정책적으로 봐서는 우리 고용 정책, 특히 그 비정규직 해소 문제라든가 또는 젊은층들의 그 소득 안정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젊은층에 대해서 주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전세값이라든가 주거 안정화 또는 신혼부부 주택 그 공급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가장 성공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안착시킨 나라가 어디가 있고 또 우리가 배울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보면 그 세계적으로 그 출산율 회복 성공한 국가들이 프랑스라든가 스웨덴, 영국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 국가들에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일가족 양육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자녀 양육 비용 경감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많은 정책을 했거든요. 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 국가들의 정책들이 하나의 그 미시적이고 조그마한 정책이 아니라 크게 의료체계라든가 교육 시스템, 노동시장 이런 그 시스템 전체를 갖다가 출산 양육 유리하게 바꾸는 이런 큰 정책을 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문화 자체를 갖다가 좀 더 가족 친화적, 아동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양한 가족, 우리가 이 미혼모라든가 동거부라든가 다양한 가족에 발생하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라든가 문화적으로도 평등하게 그 보장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출산 회복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약간 우스갯소리긴 하겠지만요. 뭐 지난 대선 후보였던 허경영 씨가 내건 공약 중에서 결혼할 때 1억에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을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큰 웃음을 주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공약이 필요한 시점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인구정책연구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네, 요즘은 동네 곳곳에 책을 빌려보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도서관들이 정말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런데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는 책의 종류는 약간 한정이 돼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은평구에는 우리가 흔히 봐왔던 도서관과는 달리 편안하게 앉아서 만화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만화 도서관이 생겼다고 해서 다녀와 봤습니다. 네, 사실 만화랑 도서관이랑은 썩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도서관은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고 네. 저도 학창 시절에 공부하다가 이렇게 몰래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런 도서관을 통해서 만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때 학교나 집에서 이 만화책을 좀 보다가 네. 몰래 훔쳐보다 혼이 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는 만화 산업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만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은평구에서는요,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포수마을 만화 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지난 7월부터 개관을 했는데요. 포수마을 만화 도서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응암일동 주민센터 김효인 주무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포수마을 만화도서관은 문화 소외지역 우리 그 주민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만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응암동 우리 그 현 위치 114의 구호 현 위치에 총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주고 일반인들에게는 어린 시절 동심과 향수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올해 그 7월 24일에 개관을 하였고요. 현재 응암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네, 굉장히 작은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만화 도서관을 만들었는데요. 네. 좀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불광천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알록달록 귀여운 뽀로로나 라바 같은 친구들이 캐릭터가 만화 도서관 외부에 그려져 있었고요. 네. 겉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또 내부로 들어가면요, 만화를 볼 수 있는 도서관이라는 점도 굉장히 독특했지만 바닥에 앉아서 보거나 둥근 의자에 앉아서 자유롭게 만화책을 볼 수 있도록 편안하게 꾸며져 있었는데요. 포수마을 만화도서관은 주민참여위원회나 주민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요. 100%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는 공간이라서 그런지 더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또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방문을 할 수 있는지, 또 시민들의 반응과 함께 앞으로의 바람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김시영 위원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저희가 원래 이제 전용 어린이 도서관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기들을 데리고 오셔야지만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찾아오는 분들은 주로 초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 그리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같이 동반하는 학부형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반응은 굉장히 좋으세요. 학생들이 더 많이 와서 정말 이 만화도서관이 더 발전하고 이 만화도서관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고 또 자기네 장래에 또 훌륭한 일을 하게 됐을 때 이 만화도서관으로 인하여 자기가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그런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말씀대로 만화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통해서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관한 지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방문자는 많은 편입니까? 네,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루 평균 10명의 학생들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까지는 누구나 방문이 가능하지만요. 성인들은 어린 아이를 동반할 때만 방문이 가능한데요. 네. 제가 방문한 지난 화요일에는 어린 학생들과 함께한 어머님들도 여러 분 계셨고요. 또 어린 시절 추억을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만화책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된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또 친구랑 같이 손을 잡고 방문한 학생들도 원하는 만화책을 골라서 마음껏 만화책을 즐기면서 깔깔거리기도 하고 또 피식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이날 만화도서관을 방문하신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이모랑 같이 만화도서관 왔어요. 저는 히카루 바둑을 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바둑놀이가 재밌어요.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화만 볼 수 있으니까 왠지 행복해요. 아들이랑 도서관 생기고 보고 같이 왔었는데 아들은 이제 아들 보고 싶은 거 보고 저도 이제는 제가 볼만한 책 골라서 보니까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만화라는 것 자체가 어른 아이 구별 없이 다 볼 수도 있고 뭐 그 속에서 인생도 배우고 뭐 스트레스 날리고 이런 거 다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3번째예요. 처음에는 그냥 뭐가 있는지 보러 온 건데 볼만한 게 많아서 계속 오게 돼요. 커일의 말은 천방지축이라고 그냥 여기 있는 만화책이에요. 아직까지 애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나이 있는 사람도 즐겼으면 좋겠어요. 네, 인터뷰에 응하신 시민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부터 네. 대학생 그리고 어머니까지 있는데 네. 이렇게 성인부터 아이들까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만화책에도 연령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포수마을 만화도서관에서는요, 15세 이하, 그리고 15세 이상, 19세 이상 3단계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네. 많이 알려진 만화 열혈 강호나 미생 같은 책들도 있고요.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만화책뿐만 아니라 자두와 같이 어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들도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잠시 만화책을 보면서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 이런 만화 도서관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생겼는데요. 포수마을 만화도서관에 대한 앞으로 계획과 바람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응암일동 주민센터 김노인 주무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주민 제한 사업으로 채택되어가지고 지어진 도서관인 만큼 마을 중심의 행정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불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찾기 쉬운 편리한 위치에 있어 상상후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서 즐기는 사랑방 같은 마을 공동체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향후 그 만화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와 문화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편하게 휴식하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포수마을 만화도서관 어떻게 찾아가면 됩니까? 네, 포수마을 만화도서관은 응암역 3번 출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용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1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점심시간이니까 이 시간은 피해서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또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교육복지과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민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인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아시안게임 기간에 인천 찾으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소식, 교통량 감축을 위해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간에는 금요문화살롱 시간이죠. 바로크 시대의 여성화가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차고 강한 여성으로 그녀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는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 궁금하신 모든 것들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저희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재 아나운서.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이번 달 아파트 거래량은 5,664건으로 8천여 건을 기록한 지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넘었습니다. 서울의 8월 아파트 거래량은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009년 이후 떨어지다가 올해 들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며 국비 지원이 없으면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군구협의회는 명리와 보육비와 기초연금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덜어달라는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의 성명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국 226명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복지 디폴트 선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중앙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등산객만 누려 음란 행위를 한 북한산 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여성 등산객 앞에서 상습적으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36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일부터 4차례에 걸쳐 북한산 일대를 등산하는 여성 등산객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용인 엽기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0대 여고생을 살해하고 성폭행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시모 씨에게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에는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입니다. 아시아 최대 축제죠.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엔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14,000여 명의 선수단이 머무를 보금자리가 공개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인천시 대변인실 김성훈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아시안게임의 선수들이 사용할 아시아드 선수촌 공개 행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먼저 선수들이 묵게 되는 선수촌에 대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 26일 대회 기간 각국 선수들이 묵을 아시아드 선수촌을 공개했습니다. 네. 선수촌은 이제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3개 블록 22개 동 2,220호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예, 수용인은 최대 이제 1만 5천 명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00일 100만미터인가 84평방미터형, 74평방미터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각 호실은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제 모든 호실은 이제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을 갖추고 있고요. 네. 크기에 상관없이 7명이 이제 1개의 호실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촌에 식당이나 서비스 센터 같은 부대 시설도 완벽히 갖춰졌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네. 최대 3,500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식당, 그리고 1,000평방미터의 규모의 식당은 24시간 내내 개방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뷔페식으로 운영되고, 서양식과 동양식, 한식뿐 아니라 이슬람권 선수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라식도 제공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총 548종의 메뉴가 5일 주기로 나오게 되겠고요. 서비스 센터에는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인터넷 카페와 스크린 사격장, 당구장, 전동 마사지를 등이 입점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용실, 편의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센터는 물론 종교시설도 갖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센터는 내과와 정형외과 등 8개 진료 과목과 응급실,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있고요. 간단한 봉합수술이나 투약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정밀검사는 이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 밖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등 종교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각국의 선수단 입촌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네. 선수촌은 개회식 일주일 전인 9월 12일 공식 개촌하고요. 입촌식은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국기광장에서 각국 선수단별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정말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 대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개폐식이 바로 스포츠 대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네, 인천 아시안 게임의 개폐식 연출 내용이 공개됐다고 들었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난 27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개폐식 연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인천 아시안게임 개폐식은 한국 여가의 거장 임건택 감독님과 장진 감독님이 각각 총감독과 총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연출안은 이제 규모 있는 그 무대나 대규모 인력 동원보다는 주제의 전달이나 공감을 일으키는 그 스토리 중심의 공연을 좀 공개가 됐고요. 네. 다양한 장르의 그 무용수들이 함께 이제 어우러져 표현되는 개성 넘치는 안무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문화를 담아내는 그 한국적인 소재 등 인천 아시안 게임의 개폐식의 주제를 잘 살렸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폐식을 이끌 사회자도 공개됐다고요? 네. 이번 그 개폐식 사회자는 그 방송인 김성주 씨와 그 윤수영 그 KBS 아나운서가 개회식 사회를 맡게 됐고요. 성우 안지환 씨와 그 MC 그 조주연 씨가 폐회식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네. 이번 대회를 위해 이제 고원 시인의 헌시로 작곡한 그 아시아드의 노래에 이제 금난세의 지휘로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네. 919명의 그 인천 시민 합창단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겠습니다. 네, 사회자에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1등 공신이죠. 우리나라 배우들과 또 K-팝 스타들도 이번에 행사에 대거 참여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 엑소, 그 빅뱅, 그 CM 블루가 개폐식에서 이제 다채로운 K-팝을 부르게 될 예정이고요. 아울러 K-팝 스타들과 중국 출신 그 피아니스트 그 당랑의 협연도 있겠습니다. 네. 또한 그 배우 장동건 씨와 그 김수현 씨가 그 문화 공연에 참여하고 아시안 게임 그 홍보대사인 그 JYJ가 개회식에서 대회 주제가인 올리원을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걸그룹 시스타도 그 폐회식 오프닝 무대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스타들이 참여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말 기대가 되고요.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인천 아시안 게임 기간 중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홍보가 많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이번 아시안 게임 그 기간 중에 그 총 예상 관람객은 그 220만 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시적 교통 수요 증가로 인해서 그 선수단 수선 지연이라든지 네. 국내외 관람객 이동 불편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그 감축을 위해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겠는데요. 네. 그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는 그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차량 2부제가 의무 시행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자동차 번호 짝수 차량은 짝수날, 홀수 차량은 홀수날에만 운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 인천시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되겠고요. 강화군이나 그 옹진군,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는 제외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천시 전역, 인천시라면 네, 다 이제 운행이 제한되고, 하지만 강화군이랑 옹진군, 또 인천국제공항 쪽은 영종도는 제외된다고 이부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상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네,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의 그 비상업용 승용차와 그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차도 이부제 대상에 포함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긴급 차량에는 이제 보도 차량, 대외 관계 차량, 장애인 차량, 영세 사업자, 유아 동성, 장거리 출퇴근, 임산부, 승용차 이용 영업 차량은 이제 군구 및 동주민센터에서 이제 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이제 운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오는 차량도 이부제 대상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회기간 인천시를 방문할 때는 사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시안게임이 진행되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차량 2부제가 인천 전역에서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 김성훈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It's a multi-sport event. It's a multi-sport event. 다양한 경기를 겨루는 행사입니다. multi는 다세계 아니면 다채로운 뜻도 있는데요. 그냥 millionaire보다 multi-millionaire 되는 게 좋겠죠? 100만 장자보다 수백만 장자 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는 multi로 시작한 단어, multi-purpose. multi-purpose는 여러 목적에 쓰인다. 다목적의 뭐뭐뭐. 예를 들면 multi-purpose room, 다목적 방.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 multiplayer 있죠? 한국말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때 쓰는 말인데 영어로 동시에 여럿이 참가할 수 있는 컴퓨터 게임의 뜻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ell, great job everyone. I hope that you are a multiplayer in whatever you do. Thank you very much.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문화살롱 김민성 큐레이터가 전해주는 서양미술사 이야기. 사회생활이 편해지는 문화상식을 쌓는 시간입니다. 금요문화살롱 전해드립니다.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여성 화가죠.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서양 미술사 첫 여성 화가로도 유명한데요. 오늘은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당당히 펼쳐나갔던 여성 화가 젠틸레스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큐레이터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서양 미술사의 여성 작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양 미술사에서 여성 작가를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971년에 굉장히 유명한 미술 사가가 왜 여성 화가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논문을 낼 정도로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네. 또 미국에서 이제 80년대 페미니즘이 이제 사회적 이슈를 쟁점화되던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타이밍에 미술사의 여성 화가들을 막 찾기 시작을 하고요. 거기서 찾아낸 화가가 바로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이 젠틸레스키는 거의 최초의 여성 화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유일하게 그 바로크 시대 당시에 그 미술협회 회원 등록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거기에 등록된 유일한 여성 화가였고요. 근데 요즘처럼 뭐 회비내면 등록될 네.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도 돼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인정도 받아야 되고요. 여성들은 등록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 첫 화가로 저희가 자리매김될 수 있는 젠틸레스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붓을 잡는 것도 차별이 존재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은데 그럼 젠틸레스키에 대해서 좀 더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젠틸레스키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아주 유명한 오라치오 젠틸레스키라고 하는 거장의 네. 첫째 딸로 태어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작업실에서 지내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형제들보다 유난히 또 능력이 이제 돋보여서 아버지가 자기 조수로 이렇게 써요. 네.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10대 때 이미 그의 능력이 막 발휘가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같은 작업도 아버지가 같이 시키고 이랬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이 좀 아버지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미묘한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요. 젠틸레스키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화가로서 또 특히 여성 화가로서 우뚝 서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평생 그 상처에 사로잡혀서 작품 세계가 이제 그쪽으로 흐르는 그런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를 통해서 미술에 입문하게 됐지만 또 사건이 엄청난 게 있었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한 사건이라고보다는 이제 아버지의 네. 잘못된 판단에서였는데요. 네. 젠틸레스키는 그 젠틸레스키가 작업을 하면 아버지가 작업을 했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헷갈릴 정도로 아주 우수한 그러한 이제 그 필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이 젠틸레스키를 훌륭한 화가로 키워야겠다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이제 미술과에 같이 자신의 그 친구인 이 사람 화가한테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 티시라고 하는 이 노인 화가가 그 아버지의 친구이니까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딸을 보냈으면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는 안 가르치고 자꾸 딸을 하고 결혼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터지게 돼서 실면서 이제 강간을 당하게 돼요. 이제 아버지가 알면서 그걸 재판에 회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서 이 젠틸레스키가 단 한 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모든 재판을 다 이렇게 감수해 나가고 검사 받을 것은 받고 막 이러면서 약 7개월간의 굉장히 아주 힘든 그런 재판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남성에 대한 그 다른 시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여성으로서의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각별한 그러한 그 철학이 이제 젠틸레스키한테 생기게 됩니다. 네, 불의의 사고를 어떻게 보면 꿋꿋하게
팽팽하게 이겨낸 젠틀레스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후의 작품 세계가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젠틀레스키는 일반적으로 바로크 화가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그녀는 아버지 밑에서 조수를 일하면서 바로크의 대표적인 작가 카라바조 화풍에 아주 깊은 감명을 받고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네. 카라바조는 저번 시간에 이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아마 젠틀레스키의 10배는 되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았던 작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마 젠틀레스키하고 굉장히 이제 매치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카라바조가 유디트 작품을 그린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젠틀레스키가 완전히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디트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에 등장하는 아주 당차고 강한 여성인데 자신의 남편을 죽인 적장을 그 적장 홀로페로스를 그 복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유혹하고 사랑에 빠지게 한 다음에 그녀의 목을 쳤다는 아주 빠무파텔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유디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젠틀레스키는 이런 유디트 그리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네, 젠틀레스키가 유디티를 주제로 한 작품을 많이 그렸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지 않았을까요? 네, 유디트는 그 유디티의 홀로페로스 단죄 작품이 그 젠틀레스키는 여러 작품을 제작을 하는데요. 네. 단 한 차례도 동일한 구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식의 어떤 해석들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젠틀레스키가 나는 단 한 번도 동일한 손을 그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그 유디티의 작품에 대한 그 젠틀레스키의 작품에 대한 그 진지한 태도들을 볼 수가 있었고 네. 거기에 유디티는 그녀한테 아주 딱 맞는 주제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성 화가들은 유디티를 이렇게 하늘하늘 좀 약간 그 여성스럽게 네, 약하게. 그러면서 네. 섹시하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인 걸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면 네. 젠틀레스키는 그 유디티의 굉장히 강한 면모, 아주 단호함. 그 홀로페로스 그 저기 적장의 목을 칠 때요, 피가 선혈이 낭자하게 그래서 굉장히 얼굴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그러한 유디티를 보여주는 그런 단호한 작품들을 이제 그려내거든요. 네. 그래서 젠틀레스키에게 그 유디티는 자신의 운명을 암시하는 일종의 대상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녀는 한 후원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성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시저왕의 영혼이 들어있는 여성 화가를 아마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편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녀는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치열하게 살면서 당당함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그 작품을 통해서 했던 거죠. 네, 유디트에 대한 작품도 그렇지만 이 젠틀레스키의 경우 뭐 특별한 사건도 있었고 네네. 여성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작품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젠틀레스키 작품이 30여 점 정도 전해오고 있는데요. 네. 그 1980년대 이전만 해도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아버지의 작품일 것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판단하고 내려왔어요. 네. 그러다가 그 이제 그 페미니즘이 부각되고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녀의 작품들이 많이 이제 디스커버링이 됐고, 그러면서 91년도에는 큰 전시회도 열게 되는데요. 네. 이 30여 점의 작품들을 통틀어 보면 정말 그야말로 여성이란, 그리고 자신이 말했던, 사회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말했던 그러한 그 여성의 정체성, 그리고 여성의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날 그녀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녀한테는 이제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네. 웬만한 남성들도 소화하기 힘든 아주 많은 그런 여행들을 통해서 굉장히 작가적인 어떤 그런 자질들을 쌓아나갔고, 네. 그리고 역량도 발휘했고, 아주 유명한 그러한 그 작가로 이제 저희 자리매김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녀의 말년 작품에 보면 젊은 시절은 강한 어떤 여성상을 보여줬다면, 네. 말년으로 갈수록 조금 부드럽고 온화한 그런 이상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 것이 네. 일종의 그러한 그 젠틀레스키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유디트는 정말 젠틀레스키에게는 굉장히 딱 맞는 그런 주제였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구약의 유디트가 만약에 바로크 시대에 환생했다면 그건 필시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성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하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태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